오늘의 이야기. 당신이 아는 도깨비 하지만 몰랐던 뿔없는 거인의 진실.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뿔없는 거인, 우리가 잃어버린 도깨비의 진짜 얼굴. 지금 머릿속에 도깨비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혹시 머리엔 뿔이 솟아있고 호랑이 가죽 팬티를 입은 채 가시 돋친 방망이를 든 무시무시한 괴물을 떠올리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 아니 평생 믿어온 그 모습은 사실 우리 도깨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제가 우리에게 강요한 바다 건너 요괴오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설화는 그 억울한 누명을 벗기기 위해 500년 전의 기록을 파헤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도깨비의 진짜 얼굴, 그리고 그들이 왜 우리 곁을 떠났는지, 그 신비롭고도 서글픈 추적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10년 전인 19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일제강점기 조선 총독부는 초등학교 교과서인 보통학교 조선어 독본에 혹부리 영감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파였습니다. 그곳에 그려진 도깨비는 머리에 뿔이 나고 험상궂은 일본의 요괴오니 그 자체였죠. 수천 년간 우리 곁을 지키던 도깨비가 단 한 장의 그림으로 일본 요괴에게 자리를 내준 역사적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 우리 조상들이 만났던 진짜 도깨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찾아갈 기록은 1447년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입니다.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도깨비, 아니 독가비의 이름이 등장하는 곳이죠. 이곳에서 도깨비는 공포의 괴물이 아니라 신통력을 가진 정령이나 신적인 존재로 묘사됩니다. 뿔이요? 아니요, 기록 어디에도 뿔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조상들은 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덩치 큰 김서방이라고 말이죠. 조선 초기의 학자 성현은 그의 저서 용제총화에서 도깨비를 만난 사람들이 증언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집해 두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여러분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 키가 산더미처럼 크고 바지저고리를 입었으며 털이 덥수룩한 건장한 사내의 모습이다. 이것이 성현이 기록한 도깨비의 진짜 민낯입니다. 뿔도 없고 무서운 문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덩치가 유난히 크고 힘이 센 옆집 아저씨 같은 친숙한 사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도깨비에게는 기괴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사물에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오래된 빗자루, 부러진 부엌칼, 혹은 낡은 부중망치에 사람의 피가 묻으면 밤마다 그것들이 생명을 얻어 도깨비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물건들이 밤이 되면 거대한 사내로 변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도깨비는 외부에서 온 침략자가 아니라 우리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우리에게 건네는 기이한 인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김서방들이 성격이 참 묘합니다. 도깨비는 악귀처럼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독하게 장난을 좋아했죠. 지나가는 행인에게 씨름을 걸어 밤새도록 놓아주지 않거나 소뚜껑을 솥 안에 집어넣는 기괴한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전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도깨비는 외로운 존재였습니다. 물건에서 태어나 고립된 그들은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 했고 그 소통 방식이 바로 놀이와 내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내기에서 지거나 화가 나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도깨비는 공간을 이동시키고 재물을 옮기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든 방망이는 뚝딱하면 금이 나오는 요술봉이 아니라 사실은 남의 집 창고에 있는 쌀가마니를 순식간에 옮겨오는 공간 이동의 매개체였습니다. 여러분 집의 쌀이 갑자기 사라졌다면 그것은 도깨비 김서방이 어딘가 가난한 집에 선물을 하러 간 것일지도 모릅니다. 뿔 없는 거인, 털이 많은 장사, 그리고 물건에서 태어난 김서방.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린 진짜 한국 도깨비의 일부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깨비는 왜 씨름을 할 때 꼭 왼쪽 다리를 걸어야만 넘어갈까요? 왜 그들은 그 맛있는 고기 대접보다 메밀묵 한 그릇에 사족을 못 쓰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그들은 모두 김씨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 우리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그들의 약점 속에 숨겨진 음양오행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제2부 밤새도록 씨름하자, 김서방과 메밀묵의 비밀. 여러분이 아는 도깨비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구석에 둔 낡은 빗자루가 여러분에게 씨름 한 판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2부 밤새도록 씨름하자, 김서방과 메밀묵의 비밀. 만약 깊은 밤 산길에서 산더미 같은 덩치의 사내가 나타나 나랑 씨름 한 판 안 하면 못 지나간다.
라고 때를 쓴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조상들은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이 김서방, 또 자네인가? 라며 넉살 좋게 응수했죠. 도깨비는 왜 하필 김씨일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씨름에 집착하며 메밀묵 한 그릇에 전 재산을 가져다 주는 걸까요? 오늘 2부에서는 도깨비와 친구가 되는 법, 그리고 그들의 초능력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경제적 진실을 공개합니다. 자, 김서방과의 한판 승부를 시작해볼까요? 기록과 구전을 보면 도깨비를 만난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그를 김서방이라 부릅니다. 수많은 성씨 중에 왜 하필 김씨였을까요? 조선 후기의 박물학자 이규경은 그의 방대한 저서 오주연문장 전상고에서 힌트를 줍니다. 도깨비는 본래 불의 성질을 가진 존재입니다. 밤마다 산과 들을 떠다니는 도깨비불 이 그 본체죠. 그런데 오행설에 따르면 불은 쇠를 녹이고 다스립니다. 또한 도깨비는 대장간의 망치나 칼 같은 쇠붙이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쇠를 다루는 자 혹은 금처럼 빛나는 재물을 가져다주는 자라는 의미에서 김씨라는 성을 붙여준 것입니다. 도깨비를 김서방이라 부르는 것은 단순히 친근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강력한 재물운과 불의 에너지를 인정하는 조상들만의 암호였던 셈입니다. 도깨비가 씨름을 걸어오면 절대 피해서는 안 됩니다. 도깨비는 장난기가 많아 피하면 끝까지 쫓아오거든요. 하지만 이 거구의 장사를 인간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실학자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도깨비의 치명적인 약점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도깨비는 음기의 결정체다. 그러니 양의 기운으로 대응해야 한다. 도깨비는 다리가 하나뿐이거나 다리 힘이 유독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드시 도깨비의 왼쪽 다리를 걸어야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왼쪽은 양을 상징하고 오른쪽은 음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음기 덩어리인 도깨비는 양의 기운인 왼쪽을 공략당하면 맥없이 쓰러집니다. 조상들은 이 음양의 원리를 이용해 도깨비를 골탕 먹였고 승리의 대가로 도깨비의 방망이나 보물을 얻어내곤 했습니다. 괴물을 힘이 아닌 지혜로 다스렸던 우리 선조들의 여유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흔히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면 금은 보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기록 속 도깨비 방망이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소름 돋습니다. 도깨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신이 아닙니다. 도깨비 방망이의 진짜 능력은 공간 이동에 있습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하늘에서 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탄관오리의 창고나 이웃 마을 부잣집 금고에 있던 금을 순식간에 내 눈앞으로 옮겨오는 것이죠. 실제로 설화 속에는 도깨비 덕분에 부자가 된 사람이 나중에 보니 이웃집 물건들이 자기 집에 와 있더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것은 도깨비가 가진 장난기 섞인 정의를 보여줍니다. 고인 재물을 흩뜨려 필요한 사람에게 옮겨주는 영적인 의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도깨비에게 얻은 재물은 빌려온 것이기에 도깨비가 변덕을 부려 다시 가져가 버리면 하룻밤 사이에 다시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죠. 그런데 말입니다. 도깨비가 이렇게 공들여 가져온 재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쌓아두는 특별한 땅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그곳을 도깨비터라고 부릅니다. 요즘 분들도 그 집만 가면 장사가 잘 되라는 말을 하죠. 사실 그게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도깨비터의 현대판입니다. 도깨비터는 말 그대로 도깨비가 털을 잡고 사는 장소를 말합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음기가 강해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라지만 도깨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놀이터가 없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변덕입니다. 도깨비의 성격이 워낙 불같고 변덕스러워서 그 터와 궁합이 맞는 사람이 들어오면 하룻밤 사이에 벼락부자가 됩니다. 반면 궁합이 안 맞거나 도깨비의 심기를 건드리면 원인 모를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해 나갑니다. 도깨비터의 복은 보통 3년에서 10년 정도로 짧다고 봅니다. 도깨비가 실증을 느껴 떠나버리면 그 터의 기운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전지전능해 보이는 김서방도 사족을 못 쓰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메밀묵입니다. 도깨비가 왜 메밀묵을 좋아할까요? 메밀은 성질이 서늘하여 불의 기운이 강한 도깨비에 열기를 식혀주는 최고의 보양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도깨비가 죽도록 싫어하는 것은 팥죽과 말의 피입니다. 오주연문장 전상고에 따르면 집안에 도깨비가 들어와 소뚜껑을 집어넣는 장난을 치면 말의 머리를 대문에 걸거나 팥죽을 뿌렸다고 합니다. 팥의 붉은색은 강력한 양의 기운을 상징하기에 음물인 도깨비에게는 불벼락과도 같았던 것이죠.
친구가 되고 싶을 땐 메밀묵을, 장난이 심해 쫓아내고 싶을 땐 팥죽을. 조상들은 도깨비와의 거리를 이렇게 음식으로 조절하며 공존해 왔습니다. 왼쪽 다리의 약점 공간 이동을 하는 방망이, 그리고 메밀묵을 좋아하는 김서방. 이불을 통해 우리는 도깨비와 소통하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도깨비는 단순한 요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가난한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주던 위대한 신이기도 했습니다. 고려 시대를 지배했던 도깨비 신앙 두드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토록 당당했던 우리 도깨비는 어쩌다 오늘날 혹부리 영감 속 바보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된 걸까요? 다음 시간 도깨비 3부작의 마지막 이야기. 제3부 신이 된 요괴 두드리와 사라진 김서방. 우리 민족의 자부심이었던 도깨비의 마지막 기록을 공개합니다. 오늘 밤 혹시 부엌에서 달콤한 메밀묵 냄새가 난다면 김서방이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3부 신이 된 요괴 두드리와 사라진 김서방.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도깨비의 뿔없는 얼굴을 찾았고 김서방이라 불리는 그들의 기묘한 습성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남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 변덕스럽고 장난기 심한 요괴를 그토록 오랫동안 곁에 두었을까요? 단순히 메밀묵을 좋아하고 씨름을 꺼는 이웃이어서였을까요? 아니요, 사실 도깨비는 인간의 장난 상대이기 이전에 한 시대를 호령했던 강력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위대한 도깨비 신 두드리의 정체와 우리 도깨비가 왜 오늘날의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했는지, 그 가슴 아픈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800년 전 고려 시대 경주로 돌려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당시 백성들은 물론 왕실까지도 정중히 모셨던 의문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두드리입니다. 두드리란 이름 참 묘하죠. 학자들은 이것이 나무나 쇠를 두드리는 소리, 즉 두드림에서 왔다고 분석합니다. 이들은 본래 목공의 신이자 대장장이의 신이었습니다. 고려 명종시대의 기록을 보면 왕이 병에 걸리거나 가뭄이 들었을 때 두드리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심지어 무속인들은 나무로 깎은 두드리 신상을 모시고 기도를 올렸죠. 도깨비는 고작 밤길의 요괴가 아니라 한 나라의 재앙을 막고 불을 가져다주는 국가급 수호신이었던 셈입니다. 조상들은 도깨비를 복신이라 믿었습니다. 밤마다 산등성이를 타고 흐르는 도깨비불이 지나간 자리는 그의 대풍년이 든다는 믿음이 있었죠. 하지만 도깨비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 이규경의 오주연문장 전상고를 보면 도깨비를 잘못 건드리면 도깨비 병에 걸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원인 모를 열병에 시달리거나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탕진되는 것, 그것은 도깨비의 장난이 아닌 신의 노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도깨비를 쫓아내기보다 대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마을 곳곳에 메밀묵을 차려두고 김서방, 올 한해도 잘 부탁하네라고 빌었던 마음. 그것은 요괴를 향한 공포가 아니라 자연과 초월적인 힘에 대한 존중과 공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했던 도깨비 신앙은 언제부터 바보 같고 우스꽝스러운 요괴로 변했을까요? 우리는 다시 1915년 일제강점기 교과서로 돌아가야 합니다. 일제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우리 도깨비의 자리에 일본의 요괴 오니를 앉혔습니다. 신령스러웠던 두드리는 사라졌고 대신 혹부리 영감의 노래 주머니를 탐내는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괴물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도깨비의 가장 큰 상징이었던 김서방으로서의 인격성과 두드리로서의 신성은 소멸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도깨비를 아이들이나 보는 동화 속 조연으로 여기게 된 것은 어쩌면 100년 전 시작된 역사 왜곡의 잔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 손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어느 중학생 소녀가 쉬는 시간에 짬짬이 그린 도깨비의 모습입니다. 뿔은 없지만 당당한 기계, 익살스러운 표정 속에 숨겨진 신비로움. 우리는 어쩌면 지금 잃어버린 도깨비의 진짜 얼굴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깨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과의 내기를 즐기며 억울한 자의 창고를 채워주려 했던 그 마음을 기억하는 한 김서방은 언제든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문 밖에 누군가 씨름 한 판을 청한다면 겁내지 말고 응해주십시오. 그는 어쩌면 800년을 돌아 당신을 찾아온 우리의 오랜 수호신일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하루설화 기회. 당신이 아는 도깨비 하지만 몰랐던 뿔없는 거인의 진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